오늘 여러분은 어떤 뉴스에 눈길을 주셨습니까? 당사자를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뉴스쇼 불독 구후,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발견율은 낮고 학대 사망률은 전국 최고고 무슨 노력을 해왔냐는 겁니다. 훈육과 체벌은 다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지금 채식급식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 지구를 변화시켜가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다는데요. 지방의원 끝난 지 6년이 됐거든요. 라떼도 그러진 않았다.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편에서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해자가 느끼는 괴로움도 다 축소돼서 표현되고 있고요. 더 이상 여성들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러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죠. 먼저 첫 소식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미스백의 판박이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검찰은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 외에 그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정서 학대가 발견돼서 그래서 이제 병합이 돼서 심리를 하게 된 거예요. 피해 아동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쇠사슬을 목에 걸고 이런 그 끔찍한 그 학대 행위 모습을 그 밑에 자녀들이 목격하게 해서 이것이 정서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 그 또다시 추가적으로 공소를 했거든요. 기사나 TV로 이렇게 막 접할 때보다 아는 내용을 듣는데도 막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부모로서도. 10년, 7년이 가혹하다고 하는데 뭐가 가혹한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도와달라, 선처해달라고 하는데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저는 이 부부가 아이들을 훈육 지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대로 아이들을 또 돌려보냈을 경우에 또 다른 아이가 학대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심신미약 주장하고 반성 주장하고 초범 주장해서 아주 약한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다 무슨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전부 코로나 때문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약자에 대한 거리두기가 아닌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갖고 이상하게 약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합니다. 고위험 아동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서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남이 발견율은 또 최하위. 서울이 제일 꼴찌고 그 의회가 경남.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기준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뒤집어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데도 전담 공무원 배치가 60%밖에 안 돼 있어요. 발견율은 낮고 학대 사망률은 높고 전국 최고고. 뭐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드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무슨 노력을 해왔냐는 겁니다. 어떤 정책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토론 한 번이 없었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한 전문가는 아동학대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진단하는데 그만큼 학대가 한번 시작되면 반복적이고 또 강도도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당사자인 아동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이지호 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동들을 대표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아동들은 폭력을 당하지 않은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힘차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셨군요. 네.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피해 아동이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온 하루하루를 비하면 그 형벌은 좀 적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난 7월 3일에 방송된 해민정음 뉴스에서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받아왔던 민법 915조, 일명 부모 징계권이죠. 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합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 계부모만 아동학대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하나. 부모 징계권 때문에 아동들이 더 고통받는다면 이 법은 사라져야 한다.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 반응이 좀 왔나요? 아니, 제가 뭐 레고 같은 거를 만들고 방송에 나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은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관심이 많이 없고 지호 학생이 나온 것에 좀 놀랐군요. 그 당시에 저 성명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창녕 어린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준비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동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저 성명서를 보면서 다 좋았지만 인상 깊은 부분이 특히나 있었는데, 부모 징계권 때문에 아동들이 더 고통받는다면 이 법은 사라져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이 성명 발표 이후에 민법 915조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네.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꼭 바뀔 거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개정안이 나온 걸 보니 이제 부모 징계권이라는 이름 하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점차 줄어들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또 지호 학생 같은 친구들의 움직임 덕분에 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법 조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확실히 느낀 것은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들이 많이 느리지만 바뀌고 있으며 하지만 아직 바뀔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호 학생 어깨가 무겁겠네요. 네. 사실 부모들 중에서 이 민법 915조 조항을 삭제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지호 학생 입장에서는 체벌과 훈육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체벌과 훈육은 확실히 다릅니다. 체벌은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만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는 반성감은커녕 스트레스나 사회에 대한 불신만 줄 수 있습니다. 훈육과 체벌은 다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지호 학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체벌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도 계시거든요. 체벌 없이 훈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아이를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인내해주며 더 많이 믿어주면 언제든지 체벌 없이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른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견하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십시오. 네, 주변을 잘 둘러보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조금 힘든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학대받고 있는 친구들,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용기와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용기 잃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함께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 겪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구별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사실 지호 학생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반성도 많이 했고요. 느끼는 점이 많은데 지호 학생의 꿈이 참 궁금해지네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예요? 네. 네. 어떤 아나운서요? 메인이 되고 또 재밌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엄숙한 뉴스 같은 것도 되고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든지 잘하는 네. 네,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군요. 네. 저도 그런 아나운서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네. 지호 학생이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면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는 꼭 방송국에서 만나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주 IMC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지호 학생이었습니다. 기후가 위기라는 말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도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비상행동,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채식이 거론되고 있죠.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들 채식급식을 앞두고 교육 공무원들이 먼저 채식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착오 없는 급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월 2회 채식의 날을 시행 중인 경남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식단이랑 조금 차별화돼야지 표가 좀 나고 해서 비건 식당이나 이런 데 메뉴 레시피를 조금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급식에 이용하도록 레시피를 제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초밥에 원래는 고기 같은 걸 갈아서 넣어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었는데 우엉이나 이런 구황식품을 넣어가지고 더 조리를 했고, 그리고 요즘에 제철 음식인 호박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 풍부한 팥이나 콩을 넣어가지고 그 요리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리하는 입장에서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젓갈을 안 넣고 소금에 간절히 갖고 바로 하니까 맛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예. 타기관에 그 면접관으로 한번 갔었는데 조리 실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식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돼서 어떤 메뉴를 추천하고 싶은가. 저희 교육청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채식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식급식이라고 해서 이제 막연히 맛이 없거나 이제
채소들만 나오는 식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단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 보급되기 전에 먼저 교직원이 먼저 먹어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먼저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현장에 전파되기 전에 저희들끼리 먼저 한번 먹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식은 곧 초식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이 채식이 초식이 아니라는 그 인식부터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급식과 환경교육을 연계한 그런 교육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때 아이들이 그걸 먹어낼 수 있고 교직원도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구를 변화시켜가는 한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조금 차츰 나아가면 더 큰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군대에서도 채식급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체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도소, 병원 등 다른 급식 영역에도 채식급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부의 급식 방침을 바꾸게 만든 정태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6년째 고기와 생선은 물론 계란과 유제품도 먹지 않고 있는 정태현 씨. 정 씨는 내년 초 입대를 앞두고 먹고 살 수는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박했죠. 왜냐하면 군대 급식표를 보거나 아니면 채식을 하시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 이상으로 끔찍하구나, 영양실조나 아사를 걱정해야 될 판이어가지고 아 내가 정말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거는 나의 건강권, 양심의 자유, 생존권의 문제다,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정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기사가 막 엄청 메이저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국방부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급식 지원의 일환으로 급식 방침 내 급식 소수장병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 규정 3조 사항 5호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이나 특정 종교 등에 의해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병에게는 부대 급식 여건을 고려하여 밥과 김, 야채, 과일, 두부 등의 대체 품목을 몇 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그리고 살았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되게 기뻤어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되게 원래 보장받았어야 할 그런 기본 권리가 이제서야 보장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개인이 어떤 거를 바꾸고자 하려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있을 테니까 잘 찾아봐서 연대를 하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쉽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군대 내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적극 활용하시고 채식을 안 주면 이게 국방부 내부 규정에 삽입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전하고 싶고 또 잘 안 나온다면 나와가지고 그 군대 내에서 채식을 했던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개선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팀을 신설한 한겨레 신문. 기후위기를 어떻게 알리고 언론인으로서의 고민은 뭔지 마감 시간에 박기용 기자를 만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후변화팀 팀장이고요.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후변화팀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적시해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보다 더 후순위로 밀리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인식되고 있죠.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영원히 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계속 대중한테 알리고 각성시켜서 사회가 이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면 그거를 지금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고 더 늦은 만큼 더 빨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도 이런 기후변화 관련한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매우 우울했었고 뭐 야스퍼거증 같은 이제 원래 앓고 있던 이제 병 때문에 더 그 우울감이 심화했겠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래서 뭐든 하다 보니까 자기 우울감이 좀 덜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시기와 아마 이 학생이 향후에 살아갈 그 시기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되게 우울해집니다. 제 아이도 2050년쯤에 30대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이제 정치인들 2050년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른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내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무력함에 기후위기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기후행동활동가 김보림 씨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가 헌법상에서 마땅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생명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헌법 소원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미온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질책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도 했잖아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대통령이 했을 때는 물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이행도 하지 않고 폐기했고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뒤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존재는 하지만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게 사실은 말로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서 벼락치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25년, 2030년까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한 아직도 불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의견서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사실상 그 대통령의 의견서에서는 지금 이미 파리 협약을 잘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기후 재난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렇게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본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정부가 만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의견을 낼 권리는 없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청문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송의 원고가 바로 청소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고 또 몇 명이나 있나요? 소송의 원고로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만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활동가들 19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네, 활동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청소년 청년 당사자로서 기후위기의 상황을 직면한 저희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을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으면서 또 그 책임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도 명확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한다든지 기후 헌법 소원이나 아니면 전국의 교육청들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사자들이 나선 거네요. 네. 얼마 전에 경남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아주 어른들을 꾸짖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분들 뜨끔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하지 않고 변화를 하기까지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은데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시간은 없는데 너무 더딘 현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서 얼마나 수많은 불평등을 마주하고 얼마나 최악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가혹하고 예견된 그런 미래가 너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포럼이 어떤 자리였어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이 날은 환경학습권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행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요. 기후 활동가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교육청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다든지,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 예를 들면 앞에서 나온 채식급식 선택권이나 탄소 배출 제로 학교, 기후 활동이나 기후 교육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위기라고 하면 사실 연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느끼시나요? 네. 제가 약간은 부끄럽지만 네. 뭔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내 미래가 어쩌면 지켜질 수도 없겠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조차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매우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는 기특하다 또는 메시지가 강해지면 되바라졌다. 엄마는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라는 답을 하기는 해요. 근데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당연하고 마땅한 미래를 마주하는 건 모두의 권리인 거고 그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기후위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언론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최근 1년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겨레에서도 기후변화팀이 신설되고 사실 저는 해민정음 유튜브를 보면서도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담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언론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대로 많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민정음 뉴스를 잘 봤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LH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라떼도 그러진 않았다. 여기 보니까 이상석 사무총장님 이름과 공문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게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만난다. 뉴스쇼 불독 그 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엔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김수민 평론가, MBC 경남 장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취재 그 후 이야기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최근 연속해서 취재하고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앞선 방송을 통해서는 불독 취재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소개해드렸고 관련돼 있는 사업 추진기관들의 움직임 등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로 잡고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 사업, 저희가 어떻게 다뤄왔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통영폐 조선소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 불독이 입수해서 땅속 사정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오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 230억 원 정도 들 걸로 추산됐던 오염 정화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이 될 수 있다라는 문건을 공개해드렸죠.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다는 내용, 그리고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통영시 의회는 특위 구성 움직임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죠. 경상남도, 통영시, LH 세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정상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업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실행된 사업이 되게 그렇듯이 지금 현장 파악이 미흡했던 이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세 기관이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좀 이제 며칠 있으면 세 기관장들이 만날 건데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좀 아쉬움이 많죠. 1조가 넘는 사업비가 1조를 상회하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문제 잘 안 풀리면서 지방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골치를 썩히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워낙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업을 다시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었고 1호가 이제 경남 통영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그것을 정부가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거냐. 당장에 사업비도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처음 등교를 하는데 교문 앞에 부모님이 딱 내려주셨는데 그다음 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막막한 심정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뭐 재정적이 됐던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던 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가 적절하게 비유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걸로 보세요? 민간 자본 유치인데요. 당초 사업비가 1조 1,000억 원 중에 민간에 의존하는 게 7,400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4,000억 원대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민간 자본 유치가 이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이 투자하고 싶어도 과연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 국회 국정감사 취재하면서 이 민간 자본에만 의존하거나 그리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의 말을 모아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특히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선도적 투자, 과감하고 또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통령 1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졸속으로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다 생략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무리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진행될지 그조차도 의문입니다, 지금. 네, 뉴스쇼 불독 그 후 첫 번째 이야기 통영폐 조선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 다뤘던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요. 바로 함양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입니다. 시크릿한 건강관님이 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그렇게 뭐라 했는지 말을 믿겠습니까? 서류를 보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시크릿 청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래. 네, 정확히는 지난 5월 29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함양군이 부실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죠. 변광석 옥녀 테마공원 조성 사업. 이 인근 예정지 옆에 바로 옆에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이 때문에 뭐 사업 베끼기 아니냐 그리고 포기한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오타 소동 때문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옥녀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폐지된 사업에 있던 걸 그 새로 하려는 사업에 그대로 이제 옮겨 적었던 건데 이 불독 취재진과 함양군 공무원들이 나눈 대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좀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게 있다니까 뭐 일이 안 될까 뭐 꼬이는 경우도 있고. 오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 터지고 다니는 건 못했나? 아니 이 계획에 청춘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이 오타만 계속 뭐 터지고 잡고 있으니 그 사람이 좀 공은 일을 하면서 오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잘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덮어쓰기 하다가 본심이 나와버렸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네, 총장님 불독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사업 어떻게 됐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크릿 청춘 사업은 함양군이 포기를 했습니다. 불독 방송 이후에 함양군수가 참여한 현안 사업 보고에서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함양을 취재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바로 월평천의 수상한 주차장과 불법 물막이었죠. 자연하천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물막이 역시 불독 방송이 철거됐고요. 주차장인지 대피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양군이 만들어놓은 공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장영 기자가 최근에 다시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왼쪽 화면은 지난 5월부터 촬영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지난주에 촬영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벌써 단풍이 들었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인지 재난 대피시설인지 공간 그대로 있습니다. 뭐 차량이 이용하는 차량이 없는 것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고요. 그리고 월평천에 있던 불법 물막이 시설 철거가 된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막집에서 옥녀묘 가는 길인데요. 이 간이 화장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 불을 피운 흔적들도 지금이나 그때나 같습니다. 무대 음향시설 역시 그대로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눈여겨봤던 게 이 나무에다가 조명시설 설치하면서 못을 박아둔 게 있었는데 역시 철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주막집 지붕 위에다가 철제 지붕을 더 씌우는 공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창고 시설로 돼 있고요. 지난 9월 18일 증축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네, 함양군이 이 사업은 포기했으나 불법 설치물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어떤 예산 통해서 어떤 승인 과정을 통해서 불법 설치물이 등장했냐 이때 나왔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풀 예산인데요. 당시에도 이게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풀 예산이 등장한 이 사업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업 각각의 내역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다 뭉쳐놓은 거죠. 풀 예산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불독 출연자들 누구냐 물었는데 네네. 윤동현 외 3명 이러면 나머지 3명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방의원 끝난 지 6년이 됐거든요. 과거에 역임을 했었는데 라떼도 그러진 않았다. 그러면 난리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이제 위법성이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사나 감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영의 용성천이라고 혹시? 용성 마을은 저쪽에 있어도 내가 지금 본다게. 용성천은 잘 모르고. 그게 지금 어느 천이 없어졌을 건데. 용성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뭐 근데 하포천은 들어봤는데. 용성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머리비돌이래. 뉴스쇼 불독 그 후 세 번째 이야기는 주민도 잘 모른다는 용성천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치 전설에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이 농촌 진흥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런 지역에도 나름의 규제가 있지만 생태하천이 되면 규제가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좀 반기지 못할 일이라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민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게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천 정비 종합 계획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용성천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해 시의 기대가 배반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조심스럽게나마 추정을 해보자면 여기 부근이 이제 봉하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행사가 있고 할 때 교통 정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천 복원을 명목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좀 둑길이라든지 이렇게 더 길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좀 무리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뒷수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추진 이후부터 의아한 부분이 많았는데 더 의아한 소식 하나 전해졌습니다. 김해 씨의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자료 말고요. 비공개 자료를 입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김해시 하천과에서 만든 문건인데요. 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MBC 경남 언론 보도 진상 보고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주무관부터 시장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날 결재가 됐네요. 특이한 건요. 공개 여부에는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 정보 공개 포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독이 합법적으로 이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상석 사무총장님 이름과 직함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석 총장님에게 전해드렸는데 분석을 하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공문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게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몇 개 이해 안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수 유입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는 없다, 원래. 그러면서 오염수가 혹시 생긴다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하나 원래 생태하천이 이제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요량을 확보하고 수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저희가 가봤을 때 여름에 거의 물이 흐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건지 또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청계천 같이 물을 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 주민 동의도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미 실지 설계하고 용역 발주는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2021년 내년 10월까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23년도에 준공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 건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가능할 건지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더 깊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독의 김해 씨의 향후 대처를 또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뉴스라는 것이 새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후가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뉴스쇼 불독 그 후 함께하겠습니다. 가해자의 편에서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해자가 느끼는 괴로움도 다 축소돼서 표현되고 있고요. 피해자가 눈치 보는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 진짜. 더 이상 여성들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러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DM 보내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냥 고민이 돼서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내가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가해자도 좀 찾아서 처벌하고 싶고 그 유포된 피해물을 빨리 이제 삭제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지지 동반자가 처음부터 그 사건 시작에서부터 그 사건이 종료되어지는 시점까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162명의 1,471건 정도 이제 지원을 했어요. 피해자는 분명히 경남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하셔야 되는 일이죠.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피해를 호소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액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사실 제일 절망감이 오는 것 같아요. 함께 본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함께 할 때 피해자분이 훨씬 더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 피해자는 뭐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 다 회복이 되고 끝 이렇게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공모사업 형태가 나름대로 피해자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죠. 사실 피해자분들을 제일 어렵게 하는 거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부정확한 정보들 때문이에요. 그 키워드 검색, 예를 들어 디지털 성폭력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를 검색을 하면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분들이 본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불법 영상들을 관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저는 훨씬 더 인터넷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도에게 하는 얘기들이 처벌 어렵대, 나 못 잡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듣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도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사실 적합한 정보를 찾긴 너무 어렵고 또 주변 분들도 어렵대라는 말을 한마디씩만 해주면 피해자는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데이터 과잉 시대에 정작 여성 데이터는 공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백으로 인류 절반인 여성들은 쉽게 가난해지고 더 쉽게 아프고 더 쉽게 죽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여성이 중상을 입을 확률은 남성보다 47% 높다.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남성 인형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설계, 의료와 도시계획까지 남성이 표준인 세상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이야기는 늘 우리 삶에 존재해왔습니다. 남성 손에 맞춰진 휴대전화 크기, 70kg의 40세 남성에게 맞춰진 표준 사무실 온도, 남성에게 맞춰진 심장마비 기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여성들, 남자아이들에게 맞춰진 커다란 놀이터. 우리 삶의 기본값에 여성은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 이 사소해 보이는 물음을 검색창에 넣어보는 수고로움이 우리 세상을 수평값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초고속 5G 시대니까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힘들어해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데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실, 연주, 무대 예술 이라는 것의 귀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렸는가 하는 게 이번 기회에 그게 증명이 됐죠. 힘든 만큼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예술이죠. 음악이고 미술이고.
여전히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미래 세대를 착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주의 작품으로 유명한 정세랑 작가가 불독 제작진에게 직접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늘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슈를 다루지 못했지만 한 가지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목마른 분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부터 주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불독 그 후였습니다.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리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같이 안고 일어나 등을 털어놓은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등을 털어놓은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내가 널 어떻게나 믿어. 그들과 넌 달라. 너도 나와 다른